오늘은 과학기술과 인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과학기술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인권의 실질적 혹은 잠재적 위협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과학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커다란 진보, 그 혜택을 어떻게 하면 고르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인권적인 관점에서. 그런 두 가지의 관점에서 과학기술과 인권의 이제까지의 관계,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인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다 아시다시피 인권은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며 사회문화생활과 공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어떠한 그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런 것들이 인권의 목록을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가장 중심적인 파트입니다. 과학기술과 인권의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는 과학기술과 인권에 대한 위협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매우 많은 인류 문명의 어떤 진보를 가져다 왔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떠한 오류 가능성 혹은 오용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인권의 실질적이나 잠재적 위협의 가능성도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사실은 또 한편으로 인권 신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과학의 근간이 되는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는 불합리한 편견이나 차별적인 사고로부터 우리 인류가 해방할 수 있도록 촉진을 했습니다. 또 새로운 지식의 발견과 축적이라는 것은 인간 사고를 정말 인간 사고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발전의 결과로 인간 수명이 연장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등 여러 가지 인권 신장의 조건이 되고 있죠. 근데 과학기술의 발전이 그런 인권 신장의 중요한 조건을 형성하지만 자동적으로 인권 신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누군가의 인권이 향상된다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이슈가 과학기술의 혜택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과학기술의 혜택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라는 그런 과제가 이제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권 보호나 신장에 과학기술이 기여한 예인데, 물론 이것보다 훨씬 많은 그 기여의 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술 같은 경우에는 질병 예방, 치료, 수명 연장, 건강 증진을 통해서 생명권이나 건강권을 증진하는데 획기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같은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나 정보 접근권, 또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서 또 신장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화라는 것이 가사노동, 돌봄노동에 이제 활용되는 경우에 가사노동 시간을 감소하고 가상노동의 성중립화를 촉진해서 이제까지 가사노동에 대해서 절대적인 부담을 지고 있었던 여성들에 대한 어떤 노동 부담을 줄이면서 성평등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이나 의사소통 참여에도 과학기술이 활용될 수 있고, 그것은 장애인의 권리 평등권을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고, 농업기술의 개발 같은 경우에도 식량권, 생명권, 건강권을 증진하는 데 어떤 기반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리적인 사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불합리한 편견을 해소하는 것이 차별금지, 평등을 비롯해서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됩니다. 과학기술에 엄청난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격차와 불평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쟁점. 또 한편으로는 그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자체가 한편으로는 수익성 모델 혹은 경제 성장 중심의 모델 속에서는 편향적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한계들을 메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쟁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사회권규약 제15조 1항에 나와 있는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릴 권리라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만약 지금 현재 기존 혁신 모델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 한계를 메우는 차원에서의 공익성 기반 연구 개발을 촉진한다거나, 아니면은 공적 재원이 투입된 연구 결과에 있어서는 그것을 공공재라는 관점에서 공유를 더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과학기술 혜택과 접근을 증진하기 위해서 재원 조달과 분배에 있어서의 거버넌스를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과학기술의 인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은 누구에게나 필수적이지만 특히 과학기술 활동에도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인종, 성별, 어떠한 그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과학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능력에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탐구와 새로운 지식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접근하고 이용하고 또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과학 지식의 교류와 발전을 위해서 자유로이 단체를 만들고 가입하고 관련 학술회를 열고 참여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교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의 기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인에게 더 특수한 권리, 아까 이미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자신의 과학기술 연구와 개발로부터 생기는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 정신적인 그 이익이라는 것은 저자로서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어떤 것들을 발견해냈을 때, 어떤 것들을 혁신에 참여했을 때 그것의 저자로서 인정받는 문제. 또 물질적 이익의 보호라는 부분은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연구활동에 있어서 투입된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통해서 적절한 생활 수준을 향유할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기술인의 권리로서 세계인권 선언과 사회권 규약에 보장되어야 되는 권리로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과학기술과 인권의 이제까지는 지금까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관계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것은 간단히 이제 여기서 그냥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저희 분과에서 이제까지 토론했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근본적으로는 과학기술의 의미를 재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경제성장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추격형 과학기술 정책이 중심이 되었다라면 과학기술 정책의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성찰하고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이야기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권의 보호와 신장이라는 측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자고 하면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과 제도에 대한 고민들이 별도로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세 가지 파트를 이제 반영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텐데요. 첫 번째는 과학기술의 불확실성을 인지하면서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장과 관련된 인권의 보호와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그런 것과 관련된 연구 개발을 좀 더 촉진하고 장려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물로서의 혜택을 보편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의 혜택을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들이 그 저희 분과에서 논의된 과학기술과 인권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이제 저희가 논의된 부분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이것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떤 주인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참여자로서는 과학기술인들이 이러한 그 철학을 발전시키고 또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오늘의 발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젊은 과학기술인의 인권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그 과학기술인과 인권과 관련된 그런 주제는 과학기술인 역시 이제 보편적 개인으로서 보장받아야 될 인권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과학기술 영역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히 이제 과학기술이 창의적 활동으로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될 권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발표에서 잘 나타났듯이 이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논문 특허 등 창의적 과학 연구와 기술 개발의 결과로 생기는 그러한 정신적, 물질적 보호와 보상을 받을 권리를 포함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젊은 과학기술인에 저희가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춘 것은 한국에서 지난 한 20년간 젊은 과학기술인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권에 대한 어떤 문제,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충분히 아직 이렇게 공론화되지 못했고 또 잘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공계 박사 배출의 규모를 보시면은
1991년에서 95년에 대략 한 6,700명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은 19,000명 정도가 됩니다. 예. 근데 박사급 연구개발 인력은 그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필요로 하는 인력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연구개발 인력 수요가 배출되는 인력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더 많았지만 지금은 한 30% 정도 그러니까 배출되는 인력의 한 30% 정도만이 연구개발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신진 연구 인력이 계속 그 과잉 공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 과학기술인들은 이들의 교육 수준에 맞는 고급 일자리 혹은 양질의 일자리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선호하는 그 직장은 그 기업이나 출연연보다는 대학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에도 그렇고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첫 직장으로 교수나 연구직을 가지는 비율은 58%에서 35%로 떨어졌고요. 첫 직장이 학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느냐는 80년대 82%에서 지금은 40% 정도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 인권 환경을 한번 쭉 보면은 이 대학원에 다니는 젊은 과학기술인이 이렇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뭐 지도 교수가 사적인 업무에 자신들을 동원을 한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인권 뭐 폭언, 협박 및 인격 모독에 대한 경험도 뭐 10%에서 한 20% 정도 사이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폭행 및 신체 위협, 직접적인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 폭행 및 신체 위협도 1%에서 3, 4%대로 경험을 하고 있고, 성희롱, 성추행도 한 4% 정도 평균을 내보면요, 그 정도에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무대응으로 넘어간다가 50%에서 한 70% 정도 사이로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형별 인권 권리 침해 현황을 조금 자세히 보면요. 이제 인권 침해와 권리 침해를 나눠서 인권 침해는 인간 존엄권 침해,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 같은 존엄권 침해와 이제 자기 결정권, 특히 연구 결정권 같은 그런 것들을 침해하는 학문 예술의 자유 침해, 실험실 사고 같은 것들이 나서 생기는 안정권 침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권리 침해는 이제 정신적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저작권 같은 데서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 부분, 그리고 자기 노동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제권 침해 등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원생 인권 실태 조사한 것을 보고는 폭언 및 욕설을 경험한 대학원생이 33.8%로 믿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집단 따돌림과 배제를 당한 비율이 14.6%, 심지어 기합 및 구타를 당한 경우도 한 4%에 도달합니다. 2014년 정부에서 한 조사를 보고는 폭언, 협박이나 조롱, 모욕 등을 경험한 비율이 21%, 폭행이나 신체 위협을 당한 대학원생 비율도 23%에 이릅니다. 성희롱 같은 경우도 교수에 의한 성희롱과 성추행이 3.72%, 동료에 의한 것이 4.2, 2.3%,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고요. 서울대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예, 저작권의 문제도 젊은 과학기술인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출판물 도용이나 공저자 강요 이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2014년 조사에서 대학원생이 수행한 연구를 도용당했다라는 경우가 3.4%, 상당 부분 기여했음에도 저자에서 배제됐다가 5%, 그 다음에 공저자의 강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연구를 실제로 수행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공저자로 강요한 경우가 있었다. 7% 정도로 나타났고요. 전체적으로는 공학계에서 이런 그 학생들의 불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안전권과 관련해서는 뭐 실험실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실험실 사고가 날 때 학생들이 충분히 보호를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산업재해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노동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실 안전법 등 관련 법률이 있지만은 이 부분은 이제 큰 사고가 났을 때 작은 사고일 경우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그 규모가 커졌을 때는 충분히 그 보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연금 형태의 보상도 불가능하고요. 이제 대학원생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대학원생은 그 근로자,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잘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법률을 고쳐서 그 재원을 더 마련을 해서 그 산재 수준의 어떤 보상을 그 받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안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이 역시 이제 예산상의 문제로 이렇게 계속 통과가 안 되고 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경제권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젊은 과학기술인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일한 바에 비해서 그 보상이 충분치가 않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버는 수익이 어떠냐를 보면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예, 그래서 1,000만 원에서 한 3천만 원까지가 전체 학생의 젊은 과학기술이나 한 5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1,000만 원보다 못 버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경제적 처우에 불만족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실제 그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흥미로운 것은 그 젊은 과학기술인, 특히 대학원생한테 그 물어봤을 때 본인의 신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어보는 그 학생으로 생각한다가 37%, 노동자, 근로자로 생각한다는 4.8%,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학생이자 근로자다. 학생 근로자로 생각을 한다가 58.2%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대학원생들은 스스로를 학생이자 근로자, 그러니까 좀 약간 이종적인 그 잡종적인 아이덴티티를 갖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선 방안 및 제언을 간단히 엮어봤는데요. 그 장기적인 개선 방안 혹은 개선 방안의 원칙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젊은 과학기술인의 연구에 대한 정당한 정신적 보상과 물질적 보상 그리고 인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젊은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연구 지원의 실질적 확대 및 연구 안전이 확보가 돼야 된다 하는 것. 세 번째는 인권 보호를 위한 연구 조직 내 인권 거버넌스를 현실화해야 되고 고도화해야 된다라는 점. 마지막으로는 신진 연구 인력의 양적 팽창.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대학원을 늘리고 학생을 늘리고 하는 식으로 팽창을 해왔는데 이 양적 팽창에서 그 질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쪽으로 정부의 큰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인원은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이제 그들이 갈 수 있는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동력은 점점 싸지고 하니까 문제들이 생긴다고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큰 장기적인 원칙이고요. 당장 조금 할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인권 강화의 측면에서 인권센터나 성평등센터, 옴부ds퍼슨 등 인권 관련 조직의 이제 실질적인 강화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학생들, 젊은 대학원생들 입장에서는 인권센터를
인권 혜택 상담을 가거나 방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어떤 심리적인 장벽 같은 것들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 부분에서 그 접근성에 다 문제가 있는데 실제 어떤 연구 현장에 찾아가는 인권센터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은 실제로 그 인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 처우 개선도 경제적 처우 개선이지만 그 학생들이 그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방식에 대한 그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발표에는 안 들어있지만은 조사를 해보면은 학생들이 젊은 대학원생들한테 이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면 첫 번째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구비 관리 제도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그 얘기를 합니다. 젊은 과학기술인의 그 견해에서 보기에는 그런 제도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그 많은 그 학생들의 인건비가 교수를 통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셈인데 스타이펜드 제도, 영국과 같은 그런 제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학생들이 그 국가로부터 그 인건비를 받고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대학원에 어플라이하는 이런 부분을 좀 우리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부분에서는 결국 이제 연구실 구성원들이 다 좀 모인 상태에서 논문을 쓰거나 이럴 때 그거를 민주적으로 토론을 하고 합의를 해서 저자 포함되는 저자나 저자의 순서 같은 거를 결정을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도 좀 이렇게 정착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대학원생들이 특허의 이름을 올릴 경우는 대학원생은 직무 발명으로 간주가 돼서 사실은 뭐 본인의 권리를 찾기가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험실 안전에 대해서는 뭐 정부에서 지금 국회에서 추진 중인 법률이 통과돼서 그 산재 수준의 그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사고가 어떻게 나는가를 보면은 사실은 무리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실험실에서 무리해서 실험을 하고 혼자서 주말에 밤에 실험을 하다가 사고가 나고 하는 이런 그 관행들을 저희가 좀 이제 벗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희 이 정도로 이제 전반적인 개선 사항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